네, 이번 시간에는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물은 크게 이렇게 나뉘는데요. 하나는 항정신성 약물이죠. 정신성 약물에서 1세대 정형, 그다음에 2세대 비정형, 그리고 항우울제 주로 SSRI나 SNRI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분 안정제랑 항불안제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 게 많아서요. 요거 약간 읽어보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정신병 약물이죠.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는 이제 정형에서 1세대가 퍼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안티코세틱스 사용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추체외로 증상으로 대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요거를 조금 해결을 해보고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죠. 비정형 항정신성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도파민은 뇌에서 신경세포 간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시냅스에서 다음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뇌의 위치에 따라서 보상, 쾌감, 사고와 인지, 운동 조절, 프로락틴 분비 억제 등의 작용을 도파민이 하는데요. 너무 두껍네요. 네, 도파민이 하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이 보상 쾌감 요 작동이 과하면은 여기 이제 양성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 같은 데서 망상이나 환각 요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고인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음성 작용이 나타나서 말을 못하거나 사회적인 기능이 억제된다거나 요런 문동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실 정신병 관련해서는 정신병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요 두 가지가 주로 문제인데 요 두 가지를 억제하다 보면은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안티사이코틱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네 가지가 모두 억제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읽어볼게요. 자, 1세대의 정형항 정신병 약물인 클로로프로마진이나 할로페리돌은 D2 수용체를 비선택적으로 차단하면서 이 도파민 작용을 전반적으로 억제해버립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운동 조절, 이거죠. 이 운동 조절 기능이 억제돼 버리면서 추체외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프로락틴 분비 억제 기능이 소실되면서 고프로락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추체외로 증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추체외로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트라 피라미달 심텀이죠. EPS는 크게 급성 근긴장 이상 요거와 밑에서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근긴장 이상과 정자불능증,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킨슨증, 파킨슨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팔다리 떨림이라든지 잘 못 걷는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연성 운동장애 요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특히 급성 근긴장 이상과 지연성 운동장애 두 가지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성 근긴장 이상은 D2 차단으로 도파민 작용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아세틸콜린 작용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진정 느낌의 작용이 우세해지는 거죠. 그래서 투여 후 수일 내에 발생하는 급성 EPS고요. 특정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축해서 목이 돌아가거나 안구 상전, 턱 경직 등 비정상적인 자세와 계속 수축돼 있으니까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항콜린제인 벤즈트로핀을 우선 투여하고요. 피로시 벤조다이아제핀을 병용해서 중추 흥분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주로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급성 근긴장 이상입니다. 이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목이 돌아갔다거나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 후 목이 돌아갔다거나 안구상전, 턱 경직 등의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급성 근긴장 이상이다. 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치료는 원래는 벤지트로핀을 우선 투여해야 되는데 문제는 벤조다이아제핀으로 몇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연성 운동장애는 반대예요. 이 D2를 딱 투여하자마자 이 D2가 차단되면서 갑자기
도파민 작용이 갑자기 훅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아세틸콜린 작용이 확 올라가면서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이완되지 못하고 정지해버리는 게 이제 급긴장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연성 운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D2를 너무 장기간 차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만성합병증이겠죠. 너무 장기간 차단하면서 우리 몸이 이 차단된 데 적응을 해서 D2 수용체의 수가 증가하고 수용체의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실제적으로 도파민의 작용이 오히려 증가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입술을 오물거리거나 혀를 내미는 동작들이 계속 운동이 작용된다는 거죠.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죠. 급성 근긴장 이상은 고정된 채로 멈춰버리는 거고, 얘는 오히려 반복적이고 불수의적인 운동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치료는 원인 약물을 감량하거나 이러한 전체적인 추체외로 증상이 나타나면은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여기부터는 종류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특히 중요한 거를 빨간색으로 조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클로저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중요한 약물인데요. 요거는 가장 강력한 항정신병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저항성 조현병이나 다른 두 가지 약 이상을 써봤는데도 안 되거나 아니면은 자살 위험이 높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조현병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모든 비정형 항정식 약물에, 그러니까 요 위에 추체외로 이런 거 빼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는 빼고 여기 세컨드부터 이 밑에서 말한 모든 약물의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과립증이 있고요.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정기적인 CBC 추적이 필수하고 체중 증가나 대사증후군, 프로락틴이나 하여튼 문제는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약물이기 때문에 치료 저항성 조현병이나 자살 위험이 높은 조현병에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쓰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에티에핀은 클로저핀보다 한 단계 안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 발생 위험이 낮다는 그러한 장점은 그대로 가져온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PS가 발생한 환자나 파킨슨 디지즈 같은 환자의 정신병에서 소모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치료를 받고 있어, 약물을 먹고 있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할로페리도를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급성 근장 이상이나 지연성 운동 장애의 증상이 있대. 그럼 뭘로 바꿀 거야 하면은 퀘티아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할로페리돌이나 이런 퍼스트 라인을 쓰고 있는데 치료가 잘 안 돼, 아니면 다른 약을 쓰고 있는데 치료가 잘 안 돼, 그럼 뭐 쓸래 이러면은 클로자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항정신성 약물 문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종류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항정신병 약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걸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이러면은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선 따로 설명도 안 해놨죠. 보통은 요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선지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의 선지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적응증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렇고, 자, 리스페리돈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그렇게 선호되는 약은 아닌데요. 부작용이 조금 많기 때문입니다. 고프로락틴 혈증이 가장 위험이 높고요. 고용량에서 EPS도 비교적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퍼스트 라인으로 선호되는 약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란자핀 같은 경우에는 프로락틴은 잡았지만 체중 증가와 대사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왔는데 체중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다, 저체중 환자다라면 퍼스트 라인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에서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하는 거는 아리피프라졸과 지프라시돈이죠. 여기는 모든 부작용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중 증가와 고프로락틴 혈증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최근에서 가장 선호되고요. 퍼스트 라인으로 가장 선호된다. 그래서 문제를 나왔는데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치료 저항이나 자살 기도가 있다, 이러면은 클로자핀,
만약에 할로페리드를 쓰고 있는데 EPS에 발생이 해가지고 얘가 막 뭐 근육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러면은 쿠에티아핀. 얘는 비교적 선택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모르겠다는 얘가 제일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안전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항우울제로 보겠습니다. 자, 항우울제는 크게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이러한 모노아민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이런 모노아민 하이포세시스에 기초하여서 개발된 약물들인데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기분을 조절하고 불안을 완화해 주는데 조금 효과가 더 역할이 있고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각성, 에너지, 의욕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조금 불안해지고 이런 느낌이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이 특히 부족하면 의욕이 없고 뭐 처져 있고 이런 느낌으로 우울증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이들이 시냅스에 더 오래 머물게 해서 신경 전달을 증가시켜 보겠다 하는 것이 기본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셉터 이니비터죠. 선택적으로 세로토닌만 억제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효과와 안전성이 모두 우수해서 대부분의 우울 장애에서 1차 치료제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약물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로 찍을 수 있으니까요. 얘네들이 2개 주고 이 중에 뭐 할래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작용이 조금 있는데요. 부작용으로 위장간에 세로토닌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런 위장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얘들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면서 성욕 감소나 사정 지연 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 세로토닌 관련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부프로피온으로 변경하는데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은 세로토닌의 리셉터를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세로토닌 작용을 과하게 만드는 약인 거죠. 근데 다른 약이랑 병용했을 때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의 작용이 과해지면서 이런 정신 상태가 변할 수도 있고요. 자율신경계 항진이나 신경근 과흥분 때문에 고열, 빈맥, 발한, 트레머, 의식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거 세로토닌 증후군이구나 라고 아시고 약물 즉시 중단하고 지지요법을 시행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세로토닌은 갑자기 끊으면 SSRI 중단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SNRI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리셉터 이니비터죠. 그래서 동시에 억제한 항우울제고요. 대표적으로는 벨라팍신과 듈록섹틴이 있다.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신경병성 대부분은 SSRI부터 써보고 안 되는 경우에 바꾸는 추세고요. 그리고 하지만 신경병성 통증이나 섬유 근통 등의 만성 통증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1초 치료로 선호됩니다. 하지만 뭐 SSRI와 SNRI를 둘 다 주고 이 중에 뭐 할래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항우울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비정형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요.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프로피온입니다. 얘는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항우울제고요. 세로토닌에 거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SSRI의 성기능 장애 등 세로토닌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대체약물로 선호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흥부성을 조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경련의 역치를 낮춰서 뇌전증 환자에서는 금기입니다.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 부프로피온의 적응 조금 중요합니다. 얘는 특징적으로 다른 항우울제와 동시에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막 SSRI랑 뭐 이렇게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멀타자핀 같은 경우에는 빈출되는 문항은 아닌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H1 수용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식욕 증가와 체중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과 체중 감소가 동반된 우울증 환자에서 선호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조금 더 중요한 걸 고르자면 자살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증
혹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서는 전기 경련 치료를 ECT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계절성 정동 장애에서는 광선 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 삼원계 우울제는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드 스테빌라이저죠. 기분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억제해서 기분 변동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리튬이나 아니면 다른 항경련제들인데요. 최근에 요렇게 각 경련제의 효과를 조금 나눠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은 게, 급성 조증사파에서는 발프로에이트와 카바마제핀 요거를 조금 많이 쓰고요. 급성 우울사파에는 라모트리진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발을 예방하거나 조금 만성적인 효과를 기대할 때는 리튬을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요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불안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벤조다이아제핀과 부스피론 요 두 가지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흥분을 억제하면서 요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로 이름 알아두셔야 되고요. 로라제팜, 다이아제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이렇게 이름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효과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급성 불안, 공황 발작, 알코올 금단, EPS, 경련 등 대부분에서 급성 불안 질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내성과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불안 장애의 장기적인 치료는 SSRI나 SNRI가 기본입니다. 세로토닌 관련된 작용이죠. 자, 그다음에 부스피론 같은 경우에는 진정작용과 의존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불안 조절이 필요한 범불안 장애에서 선호되고요. 그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급성 불안이나 공황 발작에 적합한 약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면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벤조다이아제핀이나 제트드러그 아니면은 라멜테온인가요? 어쨌든 멜라토닌 아고니스트를 조금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잠깐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사회적 치료에 여러 가지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정신분석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각 적응증에 해당하는 파트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